글로벌 공공재를 누가 공급하고 누가 비용 분할할 거냐. 글로벌 경제의 가버넌스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금년 인도, 내년에 이제 브라질, 네. 내후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퍼스트 라운드가 끝납니다. 이제 네. 26년부터는 새로 이제 시작하면 이제 미국부터 시작하고 저희는 이제 네 번째거든요. 글로벌한 이슈들을 정말 다루고 또 액션 오리엔티드인 어떤 권고가 나올 수 있고 명실상부한 그 프리미어 포럼이 네.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뭐 지혜를 모아야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이 9월 달이 되면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담은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나면서 11월 15일 날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 긴급하게 각국의 정상들을 모아서 이 서프라임이 가져온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세계 글로벌 시스템 측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2019년부터 말에부터 시작이 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동조화 내지는 비동조화 문제를 놓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 또 대한민국 정부가 가야 될 세계 중앙은행들과의 어떤 협조 문제, 동조 또 비동조화 문제에 대해서 해안을 갖고 계시는 송인창 유엔 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협력 대사로 G20 지금 활약 중이신데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좀 재미있으시던가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처에서 재무부 예. 쪽 기재부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외교는 처음이라서 그런데 네. 여기는 조금 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회의 분위기도 봐야 되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이고를 그렇죠. 구별해야 되고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배운다는 겸손의 말씀을 주셨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G20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 국제협력 대사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각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편 또 적군 이거를 피아를 구분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데 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집중해서 친분을 쌓거나 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떤 국가의 대사분들과 좀 친교를 많이 하셨나요? G20는 다른 것과 달리 그 개최국이 굉장한 그 주도권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대사하고 있는 아미탑 칸트라고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의 그 아이디어맨입니다. 네. 그래서 뭐 메이크 인 인디아, 뭐 인디아가 하고 있는 어떤 산업 정책 그런 걸 다 그 네이밍도 하고요. 그 네. 개념을 하신 분이라서 가서 회의에도 가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인도를 방문 출장해서 네. 또 양자간에 또 얘기도 하고 우리가 꼭 좀 반영하고 싶은 것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외신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미국, 중국, 인도가 새롭게 그 기사의 내용에 네.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인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마 그게 지금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적군과 아군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이 조금 인도를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제스처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교 초년생이라서 네. 아까 아군 적군 했는데요. 사실 외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이제 네.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상당히 지금 그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네.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모디 총리가 그 역사상 두 번째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인도를 굉장히 그 자기 편으로 지금 그렇죠. 지정학적 그런 관계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인도는 아시다시피 코드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러시아나 또 중국과도 관계가 있고요. 비동맹 국가. 예, 비동맹 국가도 되고 또 예. 무기의 70%가 러시아산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저기 군사 훈련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인도는 어디도 속하지 않고 자기는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서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과 또 인도 관계는 또 전쟁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세 개 나라가 정말 이번 G20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대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세 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인도가 또 개최국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아젠다를 들춰낼 건데 지금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인도가 생각하는 이번 G20 정상회담의 주제 네. 그리고 아젠다의 핵심은 무엇이고 대사님께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외교 정책 네. 또 경제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하시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인도는 본인 스스로가 개도국 그리고 중립국을 대표하는 그렇게 64년 77그룹 만들 때부터 네. 그걸 주도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그 G20에서도 개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개도국의 입장이란 것이 사실은 네.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선진국이 더 강한 의무를 하고 네. 재원을 내고 그리고 그걸 개도국이 받아서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 선진국이 매년 네. 1,000억 불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 목표 연도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게 네.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인도는 그건 꼭 해야 되고 이번에 그 이상으로 뭐 2,000억이 될지 어느 이상으로 하겠다. 네. 그 재원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그 지원하는 것을 그게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이제 수원국은 벗어난 거고요. 이제 공여국이 된 입장에서 뭐 저희들이 그 저희들 능력에 맞게 기여할 건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안정적인 국제경제 환경, 네. 국제경제 무역 환경이 만들어진 게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저희 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한 터전이 됐고요. 네. 그런 안정적인 경제 무역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저희가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합의를 봐서 네. 국제사회의 어떤 뚜렷한 메시지, 그 전 지구촌 전 모든 나라가 네. 어떤 성장을 향해서 같이 간다, 공조하고 그 협력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G20을 통해서 그 합의를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3월 달에 1, 2차 세류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세류파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셰르파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것은 시중에서 그 히말라야 등반하면은 셰르파가 짐지고 올라간다, 셰르파가 가이드를 했다, 뭐 그렇죠. 그런 거 하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외교 영역에서도 셰르파라는 게 정상들께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자간 정상회의가 있으면은 그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지 중간중간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셰르파가 이제 각국 정상을 대신 해가지고 네. 이제 의제를 설정하고 네. 또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대로 가는지를 점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 정상 선언문이 이제 나와야지 이제 이게 그렇죠. 성공을 보는데 예. 그 선언문을 드라프팅하고 그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그 정상들이 모여서 사인할 수 있게 동네 같으면 어떤 밥상을 차리는 거고 똑같죠. 이렇게 어떤 음식을 놓고 해가지고 잘 네. 요리를 해서 이걸 뭐 정상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예. 이번에 뭐 좀 논의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정부나 또 인도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좀 논의가 두 번 있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났을 것 같아서요. 네, 두 번이라는 게 작년 12월하고 금년 3월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는 이번 그 인도가 생각하는 주제라는 게 이런 거다. 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3월 달에는 거기에 대해서 각국 셰르파들이 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좋다. 이건 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아닌데 좀 네. 특이한 거다.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어떤 전초전이었고요. 네. 3차 셰르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7월 1일 날 이제 정상회의 선언문 네. 드래프트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 3차 회의를 하고 8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대면 저 회의를 못 하고 네. 그때는 8월 중에 10여 차례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그 화상회의를 합니다.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드래프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9월 9일 10일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9월 3일부터 6일까지 셰르파들이 다시 만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문에 이제 뭐 협상하고 조정해서 합의문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공지에 계시면 어디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언론사에 기고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건데 네. 5월 말에 보니까는 기고를 하나 하신 게 있으세요. G7보다 무거울 G20 어떻습니까? G7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지금 세계 경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또 미래 정치 경제 외교 환경들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북핵 사태 이야기도 있고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G7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 아젠다들이 G20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또 논의될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G7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5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지금 회원국이 아니고요. 이제 네, 그렇죠. 지금까지 역대로 4번 참석 초청을 받아서 초청국 자격으로 4번을 참석했고요. 저 자신도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했던 건데 네. G7은 아시다시피 외교 영역에서 이렇게 like minded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이견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를 보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G20는 다릅니다. G20는 이제 20개국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는 전통적으로 뭐 2008년에 만들 때부터 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어떤 1차 분열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더 어려운 게 선진국 개도국 간의 그런 균열보다도 네. 이제 미중 간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지정학적 균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G7을 중심으로 한 라이크 마인디드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G7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나라나 호주나 뭐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투표를 할 때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반대도 않고 찬성도 않고 네. 중간에 기권을 한 나라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그 이코노미스는 트랜잭셔널 25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느 한쪽도 안 끼고 예. 어느 진영 편을 안 들고 예. 이해 사안에 따라서 자기네가 이해에 맞는 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트랜잭셔널 25에 속한 나라가 이제 인디아가 뭐 있고 인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 개로 다시 균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를 본다는 게 G7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뭐 무겁다고 했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던 발리 네. 그 G20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비판을 하고 어떤 수위의 발언을 넣을 거냐 가지고서 사실 3일 동안 잠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문구 하나, 워딩 하나 가지고. 예. 그래서 금년에는 그게 더 좀 첨예할 것 같아서 그 네. 걱정이 돼서 사실은 글 적었는데 뭐 맡은 건데요. 열심히 예. 해가지고. 예. 열심히만 해결해야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표현하셨지만 그 워낙 경제 특히 국제 경제 중에서도 국제 금융 쪽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 세 손가락 안에 이렇게 꼽히시는 훌륭하신 분이라서 지금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MF도 이번에 오고 OECD도 오고 하지만 다른 어떤 무역 관계의 문제보다는 이 통화 정책,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펼 것인가를 놓고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영국도 EU도 ECB도 각각 지금 다른 스탠스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뭐 호주 같은 국가들은 올리기도 하고 튀르키예도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조 체제의 G20 국가가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일사불란하게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거시 경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인플레이션이 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시달리냐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이 진단하는 건 다르고 그렇죠. 미국과 EU가 진단하는 게 다르고 네. 또 러시아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인도 개독이 하는 게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G20 셰르파를 떠나서 네. 국제금융을 그래도 그럼요. 오랫동안 했던 사람 입장에서 예. 보면은 예. 저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네. 사실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하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던 그런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도 내릴 만큼 내렸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유동성까지 풀어서 한다는 건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그게 조금 금리가 올라가다가 네. 다시 이제 뭐 그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침체되니까 네. 멈추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팬데믹 때도 얼마 많이 재정을 푸는 과정에서 또 유동성이 그랬죠. 풀렸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보면 2008년부터 사실은 22년, 그렇죠. 작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15년 동안 네. 완전 저금리, 제로금리에 가깝게 이제 네. 유지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볼 때 그렇게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히 제로금리에 가깝게 그렇게 간 적도 없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던 게 어떻게 이걸 이제 롤백 할 거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건 네. 이제 저희가 경제에서 말하는 수요 측면, 공급 예. 측면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죠. 근무하는 것도 바뀌고 예. 회사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방식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뭐 일하느니 내가 실업수당 받고서 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그 패권 다툼 때문에 네. 그 공급선이 바뀌는 게 있겠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저가로 들어오던 것들이 이제 다른 공급선을 바꾸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으니까 그런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저 전쟁하면서 네. 식량이라든지 그렇죠. 에너지 쪽에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사실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합적이라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가장 큰 건 그래도 이제 저 통화 정책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마다 네. 어떤 데는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데도 있고 또 호주 같은 데는 또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IMF나 그 국제기구에서 진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존은 인플레이션 대응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려면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재정도 긴축을 해야 됩니다. 네. 재정은 팽창하면서 통화는 뭐 긴축한다. 그건 성립을 하니까요. 네. 재정과 통화를 같이 긴축한다. 이제 그게 맞는데요. 사정에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는 이제 좀 더 다른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좀 안 따르는 게 있는데 그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금년 하반기 갈 때는 제 생각에는 금리를 다시 뭐 내리는 거나 조금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고 예상되면은 금리를 동결하고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국가도 있을 거고 네. 아니고 더 이제 올려가지고 대응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 그것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통화 정책을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내일부터 뭐 갑자기 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책 효과라는 게 시차를 갖고 나타나기 그렇죠. 때문에 대개 통화 정책은 그것도 이제 국가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나오는 게 작년 초부터를 생각했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초나 네. 이제 뭐 내년쯤에는 나올 테니까 그걸 생각해서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오버슈팅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을 보고서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꺾이네. 그래서 더 올리는 경우 그게 오버슈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각국 상황에 따라서 저 중앙은행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국의 통화 정책이 먼저 그러면 이번 셰르파 회담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제 그 드래프트 제로가 나온 상태지만 대충 보시기에 G20 정상회담에서 금리 정책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할 것 같고 또 중국은 어떤 목소리를 낼 것 같고 한번 예상되시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 거시 정책,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 그 일률적으로 어디는 뭐 올리고 내려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기조 이제 좀 모든 국의 입장을 포용하는 그렇게 나올 거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고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15년 동안 저금리, 제로금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그렇죠. 취약한 부분,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합의를 볼 수 있지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강력한 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합의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도 뭐라 그러면 중국이 또 뭐라 그럴 것이고 또 중국이 뭐라 그러면 미국도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각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동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적인 통화 정책 하나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북경 동계 올림픽 때였나요? CBDC를 통용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사우디, 이란과의 원유 수입 거래에서도 위안화를 쓰려고 하고 쓰고 있고 러시아도 위안화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패권에 대한 크게 보면 패권이라 해야 되겠죠.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하나가 CBDC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G20 정상회담에서 중앙은행의 이런 그 화폐,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꺼낼까요? 꺼낸다는 말은 미국을 어느 정도 자극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서요. CBDC에 대해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민간에서 벌써 암호화폐라는 게 나와서 나왔죠. 디지털 화폐를 하는데 예. 중앙은행이 저건 뭐 화폐도 아니다. 저건 뭐 암호 자산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고 모의 실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행 모의 실험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나 인도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실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용도 시켜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결제의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거래했지만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뭘 사고 그렇죠. 스마트로 사는데 예. 정말 간편하게 그 네네. 결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민간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되는데 지금 중앙은행이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저 소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통화 네, 패권. 위안화 패권이라든지 예. 뭐 세계화 그런 기축 통화를 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견제로서도 이제 뭐 미국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안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당연하겠죠. 국가 중앙은행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가 민간과의 경쟁 또 예. 중앙은행 간의 경쟁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공식 의제입니다. 네. 저 셰르파 제가 담당하지는 않지만은 그 파이낸스 트랙이라고 그렇군요. 파이낸스 트랙에서 공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예. 아마 이번에 리포트를 낼 겁니다. 근데 네. 리포트 내는 수준이 어떤 이걸 뭐 하자 뭐 그렇게 아니고 CBDC는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네. 어떤 원칙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기초 연구 정도의 네. 정보 수집 정도의 그 정도의 아마 결과물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각국이 할 건지에 대해서는 CBDC를 하는 나라들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스웨덴은 스웨덴대로 다르고 또 네.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들은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그렇죠.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CBDC를 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말씀드린 스웨덴은
아예 현금을 안 쓰니까 그럼 아예 그냥 뭐 은행 계좌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에서 그냥 중앙은행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가령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은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 장부는 다 중앙은행 장부에 가도록 돼 있어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 간에 네. 은행 간에만 장부가 있는 거고 개인은 은행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중간에 은행 장부도 없어지고 그러면 은행은 또 무슨 역할을 할 거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해가지고 예. 일단은 이야기가 아젠다로 하나 나오고 나면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실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시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뭐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또 미중 갈등의 한 부분이지만 지금 무역 체계를 보면 네, 2001년인가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2001년 예,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뭐 잘 아시지만 뭐 TPP, FTA, RCEP 뭐 다른 형태의 지역 무력화됐죠. 무역 체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도도 뭐 여러 가지 RCEP도 관심이 많고 뭐 TPP도 관심이 많고 그런 과정인데 어떻습니까? 다자가 무역 체계에 대한 논의는 어떤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게 이제 성장하고 무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무역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 무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WTO가 워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분쟁 해결 절차가 지금 마비돼 가지고 네. WTO 개혁이 가장 큰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인도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WTO 개혁해야 된다. 분쟁 해결 절차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데는 합의를 하고 거기에 네. 이건 뭐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그전 발리 회의 때부터 계속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 과연 G20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WTO에 있는 무슨 그 강요 회의 네. 또는 뭐 일반 회의 그런 데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G20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맨데이트를 줍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해라 네. 하면 이제 WTO가 거기에 WTO 이제 대표도 참석을 하니까요. 네. 그런 맨데이트를 갖고 강력한 추진력을 받아서 네. 가서 이제 WTO 내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정상들이 다 합의한 거고 정상들이 이렇게 하라고 맨데이트를 준 건데 네.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그 힘을 불어넣는 그 정도지 이번 G20에서 무슨 특별한 그 WTO나 다자무역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복귀시키는 그런 합의는 좀 높은 수준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예. 대사님 한 5개월 부임하셔서 이쪽 보시면서 G20 정상회담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G20 정상회담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아까 통화정책 말씀도 주셨고 CBDC에 대한 이슈 방금 말씀 주신 무역구조 이런 협력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히 G20 정상회담의 그 20개 국가들은 아마 전 세계 교역의 최소한 60% 이상은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일 건데 이들 국가들이 서로가 양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 계속 더 얻어내고 더 차지하려고 할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시기에 미래의 G20 정상회담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인가? 왜냐하면 WTO 체제가 거의 무용무실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니면 더욱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어떻게 좀 한 4개월 되는 기간에 느끼셨습니까? G20 정상회담이. 이게 처음에 이제 G20이 이제 출범하는 과정은 이제 잘 이제 사회자님께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은 이제 각자 도생이 안 되는 거고 모두가 함께 해야지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어떤 글로벌 경제의 가버넌스 그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20가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도 공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후변화 대응을 누가 미국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G7이라고 선진국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아서는 인도나 중국이나 다 같이 들어와서 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공공재를 누가 공급하고 누가 비용 분할할 거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를 만들고 이제 한 건데요. 네. 저는 그 G20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도 저희 G7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초청받아서 가는 거고 초청받아서 간다는 얘기는 그 특별 의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참가하는 거지 G7들끼리의 의제는 저희가 참석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어서 G20를 통해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양자 외교도 하지만은 다자 간의 회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예.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라든지 녹색 경제라든지 네. 또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데서 어떤 저희 위상에 맞는 책임도 하고 역할도 하는 것 그런 차원에 있다면은 저희가 G20가 유명무실해지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그 의견도 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인도네시아, 금년 인도, 내년에 이제 브라질, 네. 내후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퍼스트 라운드가 끝납니다. 이제 네. 예. 그러면 이제 26년부터는 새로 이제 시작하면 이제 미국부터 시작하고 저희는 이제 네 번째거든요. 미국, 영국, 영국, 캐나다 저희 예. 그렇게 하니까 저희 그래서 퍼스트 라운드 끝나고 세컨드 라운드 갈 때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퍼스트 라운드 돌려본 결과를 가지고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저희도 의견을 내고 해서 좀 더 이 체계가 그 글로벌한 이슈들을 정말 다루고 또 액션 오리엔티드인 어떤 권고가 나올 수 있고 또 네. 집행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거기에서 점검할 수 있고 그런 좀 효율적인 명실상부한 그 프리미어 포럼이 네.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뭐 지혜를 모아야죠. 예. 이제 대사님이 활동하시는 그 세르파 회의의 회의장 모습을 제가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미국의 생각, 일본과 중국의 생각, 인도의 생각을 지금 다 대사님은 뭐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해주시지만 느끼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질문을 여쭙던 이유는 WTO 말씀을 드리면서 G20 정상회담도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부랴부랴 만들어냈던 회의 체제. 물론 그 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G13 회의를 할까 G20 회의로 다시 만들까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G20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위기를 극복하고자 탄생을 시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헤지모니는 미국 중심으로 일단은 갔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또 다른 상대 절대적이었던 입장에서 이제 상대적인 입장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인데 이게 잘 넘어가면 공조도 나올 수 있고 뭐 협력도 나올 수 있는데 잘못 넘어가면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또다시 WTO가 붕괴되고 FTA가 가듯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대사님께서 이번에 쭉 세르파 회의를 이렇게 목도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고 이런 입장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뭐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리커창 총리 보고 총리가 뭐 디리스킹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한번 비판을 하기도 하고 미국은 또 거꾸로 중국을 너희들이 위험 요인이야 이런 이야기도 공격을 주고받습니다만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속내를 이렇게 한번 조심히 들여다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그 미중 관계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한 25% 됩니다. 지금. 네. 중국이 이제 18% 18% 더 이상 이제 나갈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4, 5년만 가면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이제 그렇죠. 어떤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등소평
지도자가 이제 그 저기를 개방 79년에 개방을 할 때 네. 도광양해를 예시지 않습니까? 예. 칼날의 박정부, 빛은 감추고, 예. 예. 어두운 데서 힘을 길러서 혼나는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이제 시진핑 3기까지 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국제사회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없는 게 아니고 되게 얘기한 게 3C라 그러거든요. 네. 하나는 코퍼레이션 하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다른 C는 컨프런테이션, 대결을 네.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C는 컴피티션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럼 지금은 사실은 그 세 개가 늘 혼합돼서 돌아가는데 어느 게 좀 더 표면화되느냐 하는데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코퍼레이션 했다가 위기 때 코퍼레이션 했다가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컴피티션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 이 컨프런테이션에서 그렇겠죠. 사실은 손해는 둘 다 봅니다. 중국도 손해고 미국도 손해인데 네. 서로 간에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 나라의 뭐 정부도 하겠지만은 그 나라에 속한 기업들도 네. 컴피티션에서 누가 정말 생산력이 있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차지하는 경쟁을 하는 거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은 저 1대1로 그렇죠. 해가지고 쭉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게 내려가고 있고 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저 중국에 들어가 있던 공장들 다 빼서 이제 그쪽으로 넣고 있고 해가지고 네네.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는 그런 면에서는 컴피티션을 그 받는 나라는 사실 좋은 거죠. 네. 그게 뭐 그렇죠. 동남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네. 아시다시피 전 중국 세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가 네.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기치 않은 우연의 정말 그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는데 일촉즉발 상황에서 정말 충돌이 있는 게 사실은 제일 그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최악의 면에서 상황이죠. 저는 G20라는 게 그런 세 가지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소통은 만들고 네. 서로 간에 대립되는 것을 서로 간의 의견을 입장을 서로 대립되는 걸 알고 네. 하는 게 서로를 아는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G20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령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도 저 방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엘렌 저 재무장관도 방문을 하고 뭐 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 했다고 컨프런테이션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떤 최소한의 룰은 지키고 이럴 때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는 터놓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G20가 말씀하신 대로 전에처럼 이게 뭐 잘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그런 상황 하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영국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아까 기후 환경 변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지만 유엔에서 CDM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 에너지 탄소 배출권 발행을 했는데 이게 처음 발행했던 가격보다 거의 지금은 종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1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탄소 배출권, 유엔의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 내지는 뭐 판매를 한다라는 회사가 있으면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일 정도로 유엔이 나서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토 프로토콜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 환경회의가 파리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ESG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말로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배도 못 띄워. 이 5등급 배를 갖다가 바다에 띄웠다가는 이 탄소강 배출 규제를 안 받는 철강으로 선박을 건조했다가는 이 배도 못 띄우는 거야. 지금 온갖 루머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시중을 나다니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나 아젠다를 갖고 있는지요? 그게 또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개최국 인도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뭐 선진국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그쪽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야심찬 계획,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인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인도가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은 이제 그 탄소 배출,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급 측에서 이렇게 줄이는 걸 지금까지 쭉 얘기를 네. 해왔고 했는데 네. 인도는 갑자기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을 얘기합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우리가 무슨 순환 경제적인 네. 거, 뭐 폐기물을 적게 내는 거 그런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희석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니고 사실은 공급 측면에서도 하고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이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좀 아쉬워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인도가 영 그렇습니다. 인도는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 대응이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요가 문제를 꺼냅니다. 요가 문제를 꺼내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식량 안보, 식량 안정, 식량 가격 뭐 예. 안정이다 그러면은 갑자기 밀레라고 우리로 말하는 기장. 예. 기장 그 재배를 늘리자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맥락은 약간 좀 다른 인도만의 국내적인 그 네. 요가나 기장 그 밀레 재배는 국내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야심차고 좀 더 높은 수준에 하는 것을 지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이 이제 저희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의 지금 딱 중간 연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하는 거니까 딱 중간 연이니까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초반에 조금 하다가 팬데믹 있으면서 그렇죠. 이제 재원이 다른 데로 가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좀 후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SDG 달성에 대해서 이번에 좀 목표를 세우고 각국이 저 이행 계획을 세워서 꼭 하도록 2030년에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은 앞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개도국이나 저 개최국에서 좀 더 소극적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저 선진국이 더 개도국을 도와줘야 된다. 뭐 재원을 더 줘야 된다. 뭐 그런 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는 사실은 그 저희가 2008년 G20 생기고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면서부터 네. 사실은 의제로 돼 있었고 네.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저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 GCF 같은 경우도 인천 송도에 있죠. 예. 여기서 만들어서 네. 했고 또 지금 금년에 2차 재원 보충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려고 다른 나라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해서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그 G20가 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문성도 없고 원래 그 저기를 맨데이트 받은 것도 없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좀 어떤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액션 오리엔티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셀파들도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G7 그 히로시마에 있을 때 저희가 한 게 기후 클럽에 가입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기후 클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정한 그 기후 변화 파리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에서 어떻게 저 탄소 그 온실가스를 줄일 거냐부터 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 기후 클럽도 가입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좀 더 야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저 그 기후 변화 대응 조치가 나오면은 저희들도 네. 뭐 환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 저희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저 부담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모디 총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사우스 의미가 뭡니까? 글로벌 사우스는 뭐 저희가 해석하기는 그냥 개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뭐 그게 개도국들이 전반적으로도 저 남반구에 남반구에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국제회의에서 부르는 게 일반화돼 일반화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대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앞으로 G20 회담이 되든 아니면 이게 G13으로 더욱더 좁혀지든
제가 볼 때는 확장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해보니까 워낙 이견이 많고 누구 하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막 서로 이 다툼이 아까 3C를 말씀하셨지만 코퍼레이션보다는 컨프런테이션이 컴피티션을 능가하는 경우가 막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미래에 조금 어떤 국제 글로벌 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화가 또는 협의체가 G20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년까지 퍼스트 라운드가 끝나기 전부터 이제 논의가 되겠죠. 네. 이제 미국이 그 다음 의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G20 지금 산하에 네. 원래는 이제 파이낸스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네. 이제 거시경제 협조하고 금융 뭐 체계 네, 네. 발전시키고 그게 사실은 주였습니다. 금융위기 극복하는 그렇죠. 데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안 맞는 게 사실은 셰르파 쪽으로 돼서 셰르파 트랙이라고 그러는 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거기에는 워킹 그룹이 8개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셰르파 그룹에는 14개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네. 14개 워킹 그룹에서 각각의 또 그 안에 하나씩의 다 그 당뇨 회의가 있습니다. 미니스터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 또 합의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양화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선택해야 그런 게 좀 줄어들어서 예. 사실 워킹 그룹에 대해서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예. 앞으로 이제 국제 사회가 팬데믹도 거쳤고 이제 뭐 대사님도 아시지만 BCAC라는 말이 한때 나왔지 않습니까? Before Corona, After Corona. 예. 디지털 산업도 BCAC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으로 상당히 부각을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해서의 또 기술적인 개발도 나갈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21세기에는 새로운 우리 국가도 세계 패권 속의 하나의 중추국가로서 이제 자리를 매겨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어떤 분위기로 가야지만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반영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 중국의 사이에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마 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회의 참석하고 그래 보면은 이렇게 정상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다른 정상들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새로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 네. 또 녹색 경제, 예. 녹색 성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서도 특히 AI 그런 쪽에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지금까지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네. 또 이제 그 이런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이 됐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저희가 저희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이 그 국제 관계에서 또 다자간 회의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못 가진 거,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팬데믹 이후에 뭐가 바뀌었느냐 할 때 사실 디지털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스크 배급한 것만 해도 저 그런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 그렇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요. 네. 또 반도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선도하는 게 그러려면은 이제 뭐 그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그 영역보다도 오히려 우리 민간에서 쪽에서. 기업에서 할 수 있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할 게 있고 네. 또 뭐 교육하시는 분들 학계 쪽에서도 하고 문화계에서도 하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게 한꺼번에 돼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 외교라는 건데 그걸 네. 했을 경우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네. 뭐 자원봉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자기의 이념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 볼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옛날 전에부터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에서 와서 그 봉사활동하고 하는 게 상당히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어떤 인상을 인상을 주죠. 주죠. 예. 예, 그런 것도 사실 그게 다 저 알게 모르게 쌓여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정부가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외 질문으로 제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G20 정상회담 안에 아까 글로벌 사우스를 인도 모디 총리가 강조한다고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SDG를 갖다가 보장해 주려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 생각을 하거든요. SDG를 보장한다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예. 출산율이라든지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G20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우리 정부와 대사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국가들 중에서 우리의 이민 정책이나 우리의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추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여군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다른 아시아 개발 국가보다는 좀 더 형편이 나으니까 우리 국민의 어떤 의식도 좀 바꿀 겸 우리의 인구 정책도 해결할 겸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만약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인구 데모그래픽 스트럭처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선진국이고 개도국들은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네. 중국만 해도 벌써 그렇죠. 뭐 한계에 지금 도달했다고 네네. 하니까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 같고 그걸 이제 국제 무대에 가서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하려면 사실은 국내적으로 네. 국내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 국내 구성원들 간에 이제 이해 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되고 네. 거기서 우리가 대책이 나와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죠. 이걸 그냥 설익은 걸 가져가서 거기서 할 그럼요.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또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에 인도가 의제로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전문가를 인증 제도를 주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 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서 그걸 하면은 네. 비자도 면제해주고 예. 자유로운 그렇죠. 이동을 해주자. 그건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죠. 네. 그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 젊은이들 해외 진출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마냥 거기에서 반대만 하고 우리 들어오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차원에서 좀 공동의 글로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길인데 그렇죠. 저희가 아직 부족하고 저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뭐 예. 회의하다 보면은 네. 무슨 얘기하면 저건 우리 국에도 관계가 없고 저건 뭐 해봐야 우리 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뭐 부담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뭐 그런 사실은 좀 안 좋은 태도를 지니는데 저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SDG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은 예. 어느 정도 인구가 받쳐줘야 되는데 예. 그게 잠정적으로 지금 기간 동안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대체적인 방법도 논의를 해야죠. 네. 뭐 결국 G20 정상회담 안에서 국가들을 놓고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숫자와 유럽 국가들의 숫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 숫자가 뭐 균등하게 배분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분파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문제만큼은 또 아시아 국가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문화적인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아서 제가 대사님께 여쭤봤고요. 아마 대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충분히 국내에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은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요 아젠다로서 이슈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주최국일 때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사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대사님께서 셰르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번 인도 회담을 앞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역할, 우리 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예.
그 G20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기대도 줄었고요. 그래서 저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G20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룰 세팅하는 데서 우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반영시키고 또 세계 경제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향을 제시할 거지만은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걸 결과를 가지고 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세계 경제가 다른 나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뭐 셰르파로서의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외교 정상외교회담이 열릴 때 우리 국내 언론이나 기사로는 수장들이 어떻게 서서 사진을 찍고 어떤 뭐 인사, 예절 이런 거를 하느냐에 관심이 많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겉보다는 속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 방금 말씀하신 룰 세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 9월에 열리는 내용을 잘 보시고 향후 경제 방향,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 또 룰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오히려 더 많은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가장 지금 바쁘시고 또 이런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송인창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